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좀 더 발전하는 것을 살펴보려면요, 옛날 고조선이나 그 뒤에 나왔던 여러 나라들처럼 이 연맹왕국, 그러니까 왕하고 그리고 여러 군장들이 연합해 있었던 그런 왕국에서부터 고대 국가로 성장한다. 여기 고대 국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고대 국가로 성장한다는 그 과정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됐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해야 됐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왕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력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영토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이 있었던 그 왕국이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 왕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 조직에 옮겨가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조직이 생겨나고, 그리고 강해진 왕권을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왕에서 아들 왕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왕권 계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군장들이 중앙에 편입이 되어서 관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조직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왕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한 모습은 있지만 기본적인 국가 조직의 모습은 같아요.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이렇게 삼국의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신다면 현재 국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확립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연맹왕국에서 시작됐던 삼국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2번에 나와 있네요. 삼국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율령과 제도 정비, 지방 통치 체제 정비 등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서 가장 친구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왕 때는 뭘 했고 어떤 왕 때는 뭘 했고, 이게 되게 많은데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도 한도 없어요. 큰 카테고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왕권 강화, 영토 확장, 왕위 계승, 법령,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다면 어떤 왕 때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현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영토가 확장됐다는 게 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야 왕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국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한 연맹왕국이었던 나라가 점점 더 영토를 넓혀가면서 국력이 강해지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는 그 주변에 있었던 옥저, 항상 그 고구려에 시달리죠, 옥저가. 그다음에 야호동 지방, 야호동은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요동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진출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고 그 뒤를 이어받았던 고국천왕 때는 진대법을 실시하고, 진대법은 이따가 읽기 자료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때는요, 이 미천왕은 좀 이력이 특이한데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자기 삼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왕자였는데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 집에 노비로 살기도 하고 나중에 소금 장수로 결국에는 부를 늘려서 유명해진 다음에 왕이 됐답니다. 어쨌든 미천왕은 중국의 군현이었던 낙랑궁을 축출하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중국의 세력이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고구려는 점점점 영토를 확장해 갔고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유역에 현재 서울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주변에 있었던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공격했죠. 마한은 사만, 그러니까 진안, 변안, 마한 이렇게 해서 사만 중에 한 지역이었죠. 그 마한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고 4세기 때는 근처고왕이 드디어 고구려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고구려의 왕이었던 아이고 원통의 고국 원왕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전라도까지 세력을 펼쳐서 마한의 자녀 세력들을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고 이 국력으로 중국의 동진, 일본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국명이 없어요. 외나라에도 교류를 하는 등 해외로도 세력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신라도 영토를 확장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4세기 후반 내무랑이 즉위하게 됩니다. 한국사 건전 시험이나 수능에도 나올 수는 있긴 한데요.
신라의 왕후 명칭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거서간, 그다음에 차차웅, 마리간. 그러니까 내무랑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때 내무랑 때는 마리간이었습니다. 왕은 그 뒤에 왕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이 내무랑 때는 진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이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진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래 신라는 현재 경주의 한 소국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까지 차지하는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영토 확장이었죠. 두 번째는 왕권의 안정입니다. 어떤 나라든 현재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도 정부 조직이나 대통령 또는 총리나 이러한 국회나 권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통치가 되는 것처럼 이때는 더 있겠죠. 왕국이었으니까요. 왕위 계승이 안정이 됩니다. 만약에 왕위 계승이 내가 있는데 누구한테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은 왕권 강화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 계승의 안정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요. 사실 연맹왕국에서도요. 왕은 한 부의 군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긴 했지만 다른 부족을 합쳤을 때보다는 힘이 약했다고 했죠. 그런데 왕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활동을 주도하게 되니까 이런 권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속한 부가 다른 지역의 부보다 더 훨씬 세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왕위를 물려줄 때 다른 부의 군장들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을 다른 부족의 허락을 받을 때는 뭐 형제나 다른 사람한테 내려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일원적 왕위 계승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 이렇게 외우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영토 확장, 왕위 계승의 안정을 통해서 점점점 국가가 확대가 되어지고 안정화가 이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4세기 백제 발전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백제가 전성기였던 때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삼국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 꼭 항상 차지했던 강이 있었습니다. 일단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한강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을 흐르는 큰 강 있죠. 이 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근초고왕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고 마한도 복속하고 외와 동진과 이 요소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답니다. 세력을 확장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백제 근초고왕이 이 칠지도를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왕인데도 하사를 했다? 백제 왕이 일본 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일원적인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겠죠. 국가가 확대됐잖아요. 영토가 늘어났잖아요. 이 영토가 늘어난 국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조직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필요한데요. 이 관리들을 육성하는 교육제도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고 이 교육제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종교나 사상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겠죠. 그걸 토대로 보시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나라가 운영됐고 조직화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구려입니다. 아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고구완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전쟁 중에 죽었어요. 국가의 위기예요. 그 뒤를 물려받았던 소수리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이때 학교를 세웁니다. 국가를 통치할 벼슬아치들을 육성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태학이라고 합니다. 태학. 퇴학 아니야. 태학. 클태자입니다. 클태자.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의 조직을 체계화합니다. 율령은 법입니다. 법은 행정적인 조직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뭘까요?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게 위한 조항을 만든 게 율령이고 행정조직의 법령을 만든 것도 율령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왕권과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율령이라는 것은 고구려만 있는 게 아니고 백제, 신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4세기 말에 드디어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만주벌판을 차지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했고, 근데 이제 만주벌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동지역, 만주 일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백제를 또 공격합니다. 백제가 원수잖아요. 큰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예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 이북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 오래 살았겠죠. 이 장수왕이
더 남쪽이었던 평양천도를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대대적인 남진 정책을 벌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숙적이었던 백제를 공격해서 그 수도를 함락시키고, 그러니까 한성이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 잡아가서 죽였어요. 백제입니다. 3세기 후반에 관료 체계 기틀을 마련했는데, 아까 앞서 봤던 고이왕 때 이런 체계가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법령까지. 율령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하고 백제를 공격했던 그 시기에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강유역을 빼앗기니까 영토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왕도 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 이후인 6세기의 무령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서왕 때 사비로 천도입니다. 지금 사비는 어디냐? 웅진은 일단 공주고요. 사비는 부여입니다. 부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구려 위에 있었던 그 부여. 그래서 백제는 사실 왕족의 성이 부여씨입니다. 우리가 부여의 계승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고구려도 부여의 계승자, 백제도 고구려 계승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좀 더 국가 조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 22부, 지금도 정부에 보면은 경제기획부,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이런 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부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흥하려는 중흥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로 가볼까요? 신라는 경상도 지역에서 영토를 넓혔다고 하지만 항상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이렇게 쭈구리로 있었어요. 백제가 공격했을 때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서 백제를 물리치는가 하면 나중에 고구려가 너무 커져서 장수왕 때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구리로 항상 살았었는데 6세기에 드디어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증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이라고 했던 고유의 왕호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때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명칭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중왕이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뭐 설아, 신라, 사라, 설아벌 이렇게 이름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드디어 국호를 딱 하나로 확정을 합니다. 신라로 드디어 이때 확정합니다. 그전에도 신라로 불리기는 다른 이름으로 막 불리고 그랬어요. 이때 확정을 합니다. 이제 국가 조직을 확실하게 하겠다. 안 적혀 있는데요. 서로 밭을 일구는 우경,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점령했던 우상국 점령, 이건 이사부 장군이 했죠. 이걸 토대로 이제 독도가 고유의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여했을 때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라도 있었는데요. 지증왕 때 그 순장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사람 생명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력도 굉장히 중요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확보해야 됐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법흥왕인데요. 법하면 뭘까? 법은 그냥 법령이에요. 율령을 반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부라는 걸 설치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병부는 요즘 말로 국방부입니다. 병부를 설치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전에는 연맹항구에서 군장들이 자기의 군사들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때부터 왕이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병부라는 걸 설치해서 조직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의 공복. 공복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똑같이 입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높은 등급의 색깔과 낮은 등급의 색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쫙 조직화되는 거예요. 체계화되는 거예요. 가장 그중에 높은 사람은 왕인 거죠. 아예 그냥 차이를 두어버립니다. 따다다다 조직화시켜버리면 형님 이렇게 하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상대등을 설치하는데 이 상대등은 귀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왕권 강화도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족의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왕이 잘 협력을 하면 왕권 강화에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쑥날쑥했던 귀족들의 세력을, 일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귀족들은 각 부의 군장들을 중앙에서 편입하면서 귀족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드디어 신라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화랑도를 개편하고, 화랑은 잘 아시죠? 화랑, 꽃화자에 남자를 뜻하는 랑입니다. 신랑할 때 그 랑이에요. 잘생기고, 잘생긴 것만 아니고 글 공부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집안도 귀족 집안이야. 이런 화랑도를 개편했다. 이 말은 원래 화랑도라는 게 지방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 조직으로 만든다. 국가에서 아예 이런 청소년 단체를 딱 조직화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국가의 인재로 육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백제와
협력을 해서 한강 유역을 서로 이제는 한강 하류 그리고 신라는 한강 상류를 점령하는 그 약속을 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성왕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까지 먹게 되면서 신라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또 있네요. 대가야를 병합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라가 이제 가야까지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홍왕 때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법홍왕 때 금강가야를 점령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야를 이끌었던 대가야는 이 진흥왕이 쫙 먹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영토를 늘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국경 지역에다가 왕이 비석을 하나씩 설치해요. 왕이 직접 가서 설치했던 비석이라 그래서 순수비라고 그러는데요. 적성비란 뭐냐면 성을 쌓은 기념으로 설치한 비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단양에 있는 적성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토 확장의 기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영토 확장을 했으면 국경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성을 쌓아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비석을 세운 거예요. 즉 국경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일정한 흐름으로 국가가 성장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다 어디로 또 연관되는 거예요? 영토 확장과 왕권 강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 국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진대법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린다 했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에 보면 왕 16년 서울과 지방의 해당 관청이 명하여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찾아 구휼, 돕게 했다. 돕게 하였다. 또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식구수에 따라 차등님께 빌려줬다가 그 곡식을 봄에 빌려줬다가 겨울 7월에 상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추수화가 난 다음에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까지 받습니다. 법규로 정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보릿고개, 힘들 때 곡식을 내줬다가 나중에 추수했을 때 국가가 이자까지 돌려받으니까 국가 재정도 늘어나게 되죠. 일석이조죠. 자,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지도입니다. 5세기 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인데요. 이때 한강 유역도 차지했다는 거. 한강 유역 차지한 거는 장수왕 때입니다. 6세기입니다. 이 6세기 때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 때 그리고 순수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신라가 많은 영토를 확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등제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연맹왕국에서 고대 왕국으로 성장할 때 각 부에 있었던 군장들보다 왕의 힘이 커지면서 그 왕에게 군장들이 편입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편입되는 과정에 이 군장들을 그냥 막 제거하거나 숙청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 등급을 정해주고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적혀 있어요. 3세기에서 6세기 걸쳐 각 부의 지배 세력을 관등에 편입시키고 이제 조직화시킵니다. 위계질서, 형님! 조직! 위계질서를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왕국 체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골품제거든요. 신라 골품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골, 진골, 육두품. 그래서 진골, 육두품, 골품 이래서 골품인데 부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부의 세력에 따라 군장의 세력에 따라 지위를 부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리들의 등급에도 매치를 시켜서 관리 등용 체계로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분별로 승진 등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두품이 진골이 할 수 있는 벼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신라가 망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회의기고차가 변화했는데요. 귀족들의 국정 운영했던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왕의 제가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얘기죠. 각 부가 군장이 중앙에 편입됐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이 새로 필요하잖아요. 왕이 직접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제 지방통치 체제는 넓어진 영토와 각 부가 편입되면서 생겨난 각 지역을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뜻합니다. 특징은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따라서 각 부의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왕은 지방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뭐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정선, 강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왕이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지방관은 왕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고구려는 성중심의 행정구역을 편성했고 백제는 무령왕 때 22담로. 그러니까 22담로는 담로란 뜻은 우리 그 고유로 얘기하면 뭐 성, 말 이런 뜻입니다. 왕족을 파견하고 그 왕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겠네요. 로열 패밀리 보내는 것이겠죠. 성왕 때 전국을 또 5방, 요즘 말은 뭐 5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지역을 딱 방위별로 동서남북해서 방으로 만듭니다.
신라는 주군, 뭐 주군이니까 무슨 주, 무슨 군 이런 식으로. 동해나 삼척 쪽에는 실직주를 만듭니다. 실직주. 이 실직주를 담당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사부인데요. 이사부 장군이 동해를 건너서 우상국을 전벌한 거죠. 그 아래 마을 자치단체였던 촌을 만들어서 촌장이 이것을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관등제인데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등급이 이제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관등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조직 체제가 뭔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왕권 강화, 영토 확장, 관리 체계, 율령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연맹왕국이었던 삼국이 고대 국가로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게 됐구나. 우리의 사회, 정치, 국가 모습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